야, 올해도 80만 원 들어왔다. 오늘 저녁 내가 쏜다. 그 옆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보던 또 다른 직장인. 얼굴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알림 하나. 연말정산 결과 안내. 금액은 마이너스 120만 원.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누구는 소고기를 쏘고 누구는 통장부터 열어봐야 하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실제 통계를 보면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당수는 70만, 80만 원 안팎을 환급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월급쟁이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보너스처럼 돈을 돌려받고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추가 고지서를 맞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서게 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쯤 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안내해 주겠지. 1월에 얼마 나왔는지는 그냥 결과나 보는 거고, 그래서 매년 1월이 누군가에겐 복권 추첨날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겐 통장 잔액부터 떠올리게 만드는 날이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365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생각의 틀입니다. 연말정산 이퀄 서류 제출이 아니라 연말정산 이퀄 1년 내내 이어지는 재무전략이라는 인식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가장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두 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둘의 차이를 떠올리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대신 아예 눈을 돌리게 되죠. 다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1년치 급여를 한 덩어리의 큰 블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금은 이 블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소득공제. 이건 블록 자체를 잘라내서 덩어리를 작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각종 소득공제로 500만 원을 인정받으면 과세 계산의 출발점이 5천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이 되는 시기입니다. 둘째, 세액공제. 이건 이미 계산을 끝낸 세금 금액에서 숫자를 직접 지우는 기능을 합니다. 세금이 200만 원으로 산출됐는데 세액공제 30만 원이 있다면 실제로 내야 할 돈은 170만 원으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같은 100만 원이어도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효과를 내고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나 100만 원만큼 그대로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수많은 공제 항목들이 외워야 하는 목록이 아니라 언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재료로 바뀝니다. 이번엔 가장 몸에 와닿는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연봉의 4분의 1 넘게 카드를 써야 공제된대. 그래서 연말만 되면 이런 고민이 올라옵니다. 기준까지 100만 원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뭐 하나 큰 거 살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인지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 A씨를 떠올려 보세요. 이미 그동안 카드로 1,250만 원을 썼습니다. 이 1,250만 원이 바로 연봉의 25% 기준선입니다. 이제 그는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딱 100만 원만 더 쓸까 말까?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더 긁었다고 해봅시다. 기준선을 넘긴 구간이므로 이 100만 원 전체가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소득공제액은 15만 원입니다. 하지만 15만 원이 통장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과세에 반영되는 소득을 줄인 금액일 뿐이고 실제 세금을 얼마나 덜 내는지는 여기에 A씨의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A씨가 15% 세율 구간이라면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15만 원 곱하기 15%, 즉 약 22,500원 정도입니다. 만약 이 카드가 2% 적립 카드였다면 포인트 2만 원에 세금 절감 22,500원을 더해도 총 혜택은 4만 원대에 그칩니다. 결국 100만 원이라는 돈을 실제로 써버리고 그 대가로 몇만 원의 혜택만 되돌려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한 소비가 알고 보면 지출을 늘려버리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세를 핑계로 한 과소비라는 함정입니다. 공제에 목매다 보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소비까지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먼저 총 급여의 25%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구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든 세금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이 모두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금이 아니라 카드 혜택이 기준입니다. 할인폭이 큰 카드, 적립률이 높은 카드,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카드 등 순수하게 카드 상품의 혜택만 보고 한두 개를 골라 집중해서 쓰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총급여의 25%를 넘긴 순간부터 판이 바뀝니다. 신용카드 사용부는 15% 비율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비율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같은 100만 원을 썼을 때 신용카드는 15만 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셈입니다. 즉, 기준선을 넘은 이후에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에서 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 수단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초에는 신용카드 중심, 연중 어느 시점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중심, 이렇게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혜택이 워낙 강력해서 세금 환급보다 카드 혜택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 카드 혜택과 예상 환급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공제를 쌓을 수 있느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가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월급에서 매달 미리 떼어가는 세금의 합, 즉 기납부세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내지 않았던 세금을 새로 얹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빠져나간 돈 중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낸 세금 총액이 80만 원인 사람, 여러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산해보니 1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사람, 이 경우 실제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최대 80만 원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더 나와야 하지만 애초에 80만 원밖에 안 냈기 때문에 그 이상 돌려줄 여지가 없는 거죠.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연봉 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일수록 이 상한선이 생각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연말쯤 공제 더 챙겨야지 하면서 상품을 추가로 가입했다가 결국 환급액은 거의 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다음해 1월에 결과를 확인하면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가 이 정도였구나를 깨닫기보다는 해가 지나기 전에 적어도 연중 한 번은 현재까지의 기납부세액과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요즘은 세무 핀테크 앱들을 통해 이런 정보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이제 더 넣어봤자 의미가 없는지 아니면 아직 더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도구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효과가 큰 장치들입니다. 먼저 월세입니다. 매달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면 이 비용을 세금 측면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소득 수준, 주택의 요건, 무엇보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로 되어 있는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세 번째 조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잊어버린 채 월세만 몇 년째 내고 있는 경우죠.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는 형태라 몸으로 느끼는 효과가 더 큽니다. 월세 생활 중이라면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전입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와 관련된 공제 항목은 매년 자연스럽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형식이라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율이 높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나 소득, 이미 받고 있는 현금성 지원, 예를 들면 아동수당 등과의 관계 때문에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됐으니 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해 기준을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이라는 말로 많이 알려진 제도죠. 구조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합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는 기부한 금액 그대로 세금을 줄여주고 여기에 기부액의 최대 30%를 답례품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보냈는데 세금에서 10만 원이 줄어들고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약 3만 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으면서 실질적인 체감 이득이 13만 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회에 막 나온 20대, 월세 사는 직장인, 연봉은 3천만 원대,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꾸준히 나가고 있는 사람. 이 경우에는 월급에서 미리 떼이는 세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환급의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됩니다. 연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하나만으로도 그 상한선을 거의 다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만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를 과하게 늘리기보다는 월세공제부터 제대로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자녀도 둘 이상인 가정. 이 경우 관건은 누가 어떤 공제를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의료비처럼 일정 비율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한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자녀와 관련된 세액공제나 카드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방식이 전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급여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 이 경우 1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 보험, 연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업 경비로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소득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경비 처리는 근로소득자의 공제보다 더 큰 폭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쉽도록 시간대별로 잘라보겠습니다. 연초, 지난해 결과를 보고 올해 한도를 가늠하는 시기. 연말정산이 끝난 직후 최종적으로 얼마를 냈는지, 작년에 어느 정도 돌려받았는지, 기납부 세액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숫자들이 올해 환급의 대략적인 천장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청약, 월세, 기부 같은 것들을 1년 단위로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지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연중, 딱 절반 지난 시점에서 중간 점검. 1년의 중간 지점쯤에 지금까지 원천 징수된 세금, 예상 환급 규모,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25% 기준선을 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쪽이 세금 측면에서 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환급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면 아래 하반기 동안 연금저축, IRP, 기부 같은 걸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말 직전, 최종 시뮬레이션으로 마지막 수정. 연말이 다가와 국세청 미리 보기 서비스가 열릴 때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미리 확인해 봅니다. 생각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게 나온다면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구조가 단순한 제도, 연금계좌 추가 납입 같은 선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 중간, 연말 세 번만 체크해도 1월의 문자 한 통에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월급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떼이는 입장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고르는 사람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의 1년 동안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내년 초에 마주하게 될 화면 속 숫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그 숫자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